우리 아들이 김지수인데요. 아지매한테 집을 샀는 거 맞는겨? 맞긴 한데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나요?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계약한 집을 공동명의로 변경해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이소. 아들이 계약한 것인데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들 마음이죠. 안 됩니다. 절대로 못 해준다고 하이소. 알았지? 아파트를 매수한 아들 김지수는 2년 전 결혼하면서 전세 계약을 저에게 했거든요. 전세 만기가 되면서 새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2년이 되었죠. 계약을 할 때부터 명의 때문에 부부가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내가 공동명의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야, 결혼한 지 안자 우리 2년 됐다. 당신은 집에 놀기만 했다 아이가. 그런데 공동명의를 해달라고 하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이가? 내가 집에서 놀기만 했어? 밥하고 빨래하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살았잖아. 니네 부모 더러운 성질 맞추고 살았는 것만 해도 이유가 충분할걸? 그러니까 공동명의를 해야겠어 난. 인생고객 여러분은 아들 혼자 외벌이로 생고생을 해서 마련할 집을 혼수품 하나 장만하지 않고 2년 전에 시집온 며느리가 공동명의를 원한다면 그래라?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할 것 같습니까? 전 아들이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래라 하고 대답을 못할 것 같거든요. 아들과 며느리는 같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처음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집으로 왔을 때 시어머님은 아들보다 11살 어린 며느리가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혼 당시 아들 김지수는 39세였고요. 며느리는 28세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나이가 어린데 너하고 결혼해 주는 것만 해도 넌 고마워해야 돼. 이렇게 항상 나이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요 시집 올 때 집 몸만 가지고 왔지. 냉장고, 에어컨 등 모든 가전은 나이 어린 색시와 결혼한다고 정신 못 차리고 며느리가 해달라는 대로 아들이 모두 준비했지. 더 기가 찬 것은 뭔지 압니까? 사돈 집에서요 딸이 결혼하면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씩 달라고 했답니다. 아들 키운 나도 매달 생활비 50만 원을 못 받아봤는데 그리고 달라 소리도 그렇게 대놓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사돈 집에서 결혼하면 50만 원을 매달 달라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안쓰러워서 용돈 주는 것도 못 받고 마음이 찬한데 어디서 그렇게 사가지 없는 말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디다. 월급이 조금 있는 직장이라 해도 매달 50만 원은 좀 부담스럽지. 아들이 계약을 하고 집에 와서 며느리하고 많이 싸우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집을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하는데 어떡하면 좋겠어? 그 가시나 웃기네. 지가 우리 집에 와서 뭐 했다고? 알라를 낳았나? 지가 여기 와서 돈을 쓰기만 했지 벌기나 했나? 이제 장모님까지 공동명의로 해야 된다고 전화 오더라고. 엄마, 이사 가지 말까? 우리 아들이 공동명의를 해주는 것에 망설여지는 것도 나는 이해가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째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얘. 며칠 후 아들 부부가 사무실로 왔습니다. 요즘 부부들 집 살 때 공동명의 많이 하죠. 무조건 공동명의 하는 것은 아니죠. 어차피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두 분이 상의 잘 하셔서 해결해 보셔요. 수연 씨는 지금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싶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물어봐도 되나요? 평생을 함께할 우리는 부부잖아요. 왜 공동명의를 못 해준다고 하는데 나 이해가 안 가요. 공동명의 하면 세금도 많이 절약이 되는데 아니 우리는 앞으로 살 일이 짱짱하게 많은 날이 남았는데 돈 아껴야 되잖아요. 수연 씨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로 차액이 클수록 부담구역이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되어 있다면 과세 표준 구간이 낮아지기 때문에 금액도 줄어들고요. 기본공제 금액도 혼자일 때는 250만 원이지만 공동일 때는 1인당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익형일 때도 장점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인 만큼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각각 낮은 구간의 누진세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혜택을 누릴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잖아요. 1주택의 경우 단독으로 하게 되면 11억 원까지는 종부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명의가 되어 있다면 각각 명의자에 대해서 6억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억까지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즉 12억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단독으로 되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공동으로 되어 있을 시에는 두 사람으로 각각 나누기 때문에 6억 원씩 분할되는 만큼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 소박한 아파트 한 채로 종부세 납부 조건에 포함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아파트 값이 비싸서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아파트라 임대소득세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 더 혜택 받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요? 니 들었지? 큰 차이 없다고 하잖아. 언제부터 네가 내 돈 걱정을 했다고. 계약서 작성했는데 다음에 집 살 때 그때 공동명의 하자. 혹시 살다가 이혼할 거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못 믿으면 더 살 게 뭐 있어? 지금 당장 헤어지면 되겠네. 사무실이 부부싸움하는 장소도 아니고 중간에서 난처해 하는 나를 잊은 듯 언쟁을 계속해 갔습니다. 공동명의를 하든 하지 않든 두 분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기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기 왔을 때 저에게 서로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부부로서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옛날과 다르게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방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연애할 때하고 결혼 생활하고는 나이가 들어본 우리가 볼 때는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 이것 하나면 충분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연애는 만났다 싫어지면 헤어질 수 있지만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편하게 헤어질 수 있는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남편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분이 무의식 속에서 이혼할 경우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수 씨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단독으로 아니면 공동명의로 할 것이냐로 싸우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이 시간을 두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있고 오래 결혼 생활을 하신 부부들은 서로 명의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계약서 작성하러 오는 것도 귀찮고 혹시 대출 받으면 은행에 방문한 것도 귀찮다는 이유입니다. 정말 귀찮아서 그럴까요? 오래 함께 해준 배우자를 믿고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결혼 2년 차이잖아요. 공동명의 해주면 좋고요. 안 해주면 그만이죠. 결혼 생활 20년, 30년 했는 것도 아니고 자식 낳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재산을 불릴 때 그게 귀한 것도 아니라면 무조건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것은 조금 양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다른 사람 의견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면 남편이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죠. 그렇다고 꼭 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내가 요즘 사람 말하는 꼰대인가요? 소장님 꼰대 맞네 얘. 옆에 앉아있던 손님이 말을 건넵니다. 남편도 참 그렇다. 공동명의 해달라고 하면 해주면 그만이지. 싸우기는 왜 싸우는겨? 앞으로 자식 낳고 더 큰 집으로 함께 살아갈 사람인데 뭘 낳고 고민하고 있는겨? 고민하지 말고 버뜩 해주고 마이소. 실제로 결혼 비용을 아껴서 요즘 신혼집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자 쪽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편의 단독 명의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면 남편 쪽에서 거주하는 집을 대체적으로 마련해 왔습니다. 지금 역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 아내는 혼수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요즘 혼수 제품도 너무 비싸요. 가전제품 정말 비싸잖아요. 하지만 이런 풍습에 금이 쫙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값이 비싸도 너무 비싼 탓으로 예비 남편 측에서 모두 부담하기는 도대체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신부 측에서 반반씩 부담해 주기도 하고요. 7대3, 6대4 등 집 마련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는 경우보다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가 늘어갑니다. 결혼을 인생 역전 도구로 사용하는 여자들 들어있죠. 집을 마련하는 비용도 상당하지만 기타 결혼 비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지만 내 돈으로 결혼하기 싫어서, 그리고 벌어난 돈이 없어서 남자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결혼하는 여자들도 보았고요. 결혼하기 전 마련한 남자의 집을 결혼하면서 여자가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상식 없는 여자도 보았습니다. 또 결혼하면 일도 안 하고 취집이라 그러죠. 취집 생활을 하면서 집안의 모든 경제권에 집착하는 여자들이 결혼을 인생 역전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이건 아니잖아요. 내 것은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다. 이런 마인드가 없다면 결코 동등한 관계로 부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 65세 부부가 생애 처음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전에 거주하던 집은 임대아파트 분양을 받은 17평 22년 된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이 집을 매도한 금액은 3,900만 원이었습니다. 사는데 아무 불편한 것이 없지만 평생 먹고 산다고 바깥에서 일만 한 아내가 다리가 아파 일을 그만두고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녹슬은 싱크대를 하루 종일 닦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은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28평 아파트를 1억 9천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명의는 우리 집사람 앞으로 하면 됩니다. 이 집은 평생 고생한 우리 집사람이 편하게 여름에 콩국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주방이 넓어서 좋고, 우리 집사람은 집이 생겨서 오늘은 정말 좋은 날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겨? 이 집은 동수 아버지 앞으로 해야지. 동수 아버지도 죽기 전에 집 문서 한번 잡아봐야지요. 그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인자는 아프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됩니다. 부부는 이런 겁니다. 너무 계산적이지 않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주고 따라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인생고기였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를 매매하고 오늘은 잔금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명의가 남편 앞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잔금을 받았고 물론 남편 통장으로 입금되었죠. 그런데 잔금을 하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남편은 그 잔금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벌써 양도세 신고도 해야 되니까 먼저 내 통장으로 이체 좀 해주이소. 잔금 받았으면 돈이 얼마 받았는지 얼마 남았는지 내인데 말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이 알았다고 대답을 했는데 뭔가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되지 않아서 왜 통장에 입금은 안 해주는데요? 억수로 바쁜 모양이네. 얘. 설마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은 아니지? 얘. 남편은 머뭇거리다 8천만 원을 1년만 자기가 좀 쓰면 안 되겠느냐고 되물어 왔습니다. 800만 원도 아니고 8천만 원을요? 아이고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돈을 다른 데 쓸 데가 딱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에 사용할 건지 말을 해야 주든지 말든지 하지. 그때 마침 시아주버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스피커폰으로 하라고 손짓으로 계속 신호를 보냈지만 남편은 그냥 통화를 하더라고요. 8천만 원 언제 입금해 줄 건데? 형, 나도 집사람하고 의논을 해야지. 좀 기다려봐라. 재수 씨에게 말하면 주라고 할 것 같나? 그냥 네가 입금시키라. 돈 8천만 원 가지고. 이 집에는 정말 쓸데없이 형제들 간의 우애가 너무 좋은 편입니다. 너무 좋다 보니까 옆에 있는 여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형, 내가 한 2천만 원까지는 해줄 수가 있는데 8천만 원은 좀 그렇다.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내가 8천만 원 필요하다 않겠나? 그러니까 당장 지금 입금해라. 아니 아주버님은 왜 돈 달라고 하는데? 당신 돈 빌리는 거 있나?
너무 이기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형에게 절대 주는 게 싫거든요. 돈이며 옷이며 반찬이며 시아주부님은 저희에게서 가져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상이 된 사람입니다.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고 모두 있는 사람이 왜 동생에게 맡긴 거 찾아가는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당당하게 가져가는지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가져가는 사람도 그때마다 주는 남편도 연구 대상입니다. 전화를 끊은 남편에게 제가 물었어요. 아주버님은 그 큰돈이 어디에 필요하다고 그래 얘? 차를 바꾼다나. 나이 더 들면 운전도 못하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차를 바꾸고 싶단다. 그런데 얘 아파트 팔았다는 거 어떻게 알았고 얘? 상금일이 오늘인 것은 어떻게 알고 있었는 거지 얘? 마침 형님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세입자가 전화 와서 이 집을 자기가 사겠다고 하대? 그래서 알게 됐지. 아우 시끄러워 얘. 할부하러 가세요. 나도 할부로 차를 샀는데 시아주버님 할부 이자가 부담된다고 목돈을 준다고 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얘. 차라리 차를 사달라고 하시지. 우리 돈은 누르면 나오는 수돗물인 줄 아는 모양인데 아주버님도 너무하네 얘. 돈이 없는 게 죄가 아니라 얘. 염치가 없는 것이 문제지 얘. 대접 받으시려면 염치도 좀 챙기고 사시라 그러이소. 벌써 20년째 아닙니까? 필요할 때마다 당신한테 손 불리는 것도 예. 그거 아주 나쁜 버릇이라 예. 당신 이용하는 것도 예. 사기예요 사기. 이제 아주버님도 만나지 마이소.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지금 없는 돈이 다음에 어디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전부 다 부모님 살았을 때 어려운 거 모르고 잘 살았지 예. 그래도 아주버님하고 큰아주버님은 예, 어머님 살았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고 예, 좋았잖아 예. 예전에는 장난밖에 모르던 부모님들이었는데 우리 어머님도 별 수 있었어야 똑같지 예. 장남은 장남이라고 예. 지금 말하는 둘째 아주버님은요. 신체적으로 뭐 불편한 거 있다고 어머님이 얼마나 살아생전에 많이 챙겼습니까? 그런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주버님이 우리인데 일하면 안 되지. 아니 어머님인데 그만큼 돈 받아갔으면 됐지.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이제 당신 보고 엄마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라야. 엄마에게는 아들이었고요. 당신에게는 형님인 사람이지만 저에게는 솔직히 피가 섞였어야 살이 섞였어야. 당신하고 부부로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파트 한 채 값을 지금껏 제가 처받고 살고 있잖아 얘. 더 이상은 부탁은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옛날 신혼초 추운 겨울날 삼겹살 집에서 형님 가족과 저희 가족이 저녁을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식사가 끝날 때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1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주면서 용돈 하라고 했거든요. 너무 신기했죠. 직장도 다니고 저 역시 돈도 버는 사람인데 결혼한 동생에게 용돈을 주는 아주버님 모습이 와, 저희 친정 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친정 쪽에는 너무 건조한 형제 관계인데 시댁은 또 너무 끈끈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형제지만 서로서로 터치를 안 하고 살아요. 우리 친정에서는. 자기는 자기 살 길 스스로 알아서 잘 삽니다. 부모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힘들면 그때 아버지에게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친정아버님 돌아가시고 정말 잘 사는 큰오빠가 있었는데요. 똑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잘 산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무조건 도와줄 생각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뭐 오빠가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정말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탓인지 친정 형제는 서로서로 얽히고 이런 거는 전혀 안 하고 삽니다. 챙겨주지도 않고요. 안 챙겨줘도 서운하지도 않고 그냥 별다른 관심 없이 그렇게 건조한 그런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시댁은 서로 간에 너무 많이 챙기고 요만한 일이 있으면 같이 좋아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같이 분담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정말 좋은 거구나. 이거 진짜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좋아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담이 시간이 지날수록 독박이 되어가는 거예요. 와, 이거는 벗어나야 된다. 이건 너무 힘들다.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독박을 쓰면서 해결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사람이니까 들 수밖에 없잖아요.
건조한 관계와 끈끈한 관계의 장단점은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건조한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정 형제들은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할 때는 있어도 굳이 어려운 형제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고 발벗고 나서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랄 뿐이죠. 자기의 삶은 자신들 스스로 해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형제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다 해결해 주겠습니까? 시댁처럼 서로 어려울 때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눅진눅진한 관계,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그렇지만 요즘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건조한 우리 친정 형제가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집 한 채 값을 아주버님에게 처받고 난 뒤에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바보였죠. 돈을 벌 줄만 알고 관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성격에 대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를 벌었던, 내가 얼마를 벌었던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대수롭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주 큰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막내로 집안 제사를 모시고 있는 동생에게 제사 비용을 한 번도 주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안 받았으니까 주진 않았겠죠. 그런데 제사상에는 참말로 관심이 많아요. 우리 집에는 제사 때 문어를 삶아서 올리거든요. 어물준 아주버님께서 아이고 이 문어 금방 죽었다 아이가. 그러니까 이거 삶아서 이거 올리라. 저 살았는 것보다 돈 또 사고 괜찮다. 제가 그 말에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문어를 삶아서 집에 가지고 와서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아주버님께서 문어 한 입을 딱 드시더니 재수씨 문어가 전쟁터에 갔다 왔는겨. 왜 문어 살이 왜 이런겨? 아니 그 문어가 뭐가 잘못됐어요? 아 문어 맛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어물집 아줌마가 수족관에서 금방 죽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어를 삶았는데 맛이 이상해. 재수씨 이런 음식 제사상에 올리지 마이소. 그러면 차라리 제사를 지내지 마이소. 성질을 부리는 그 아주버님이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본인들이 제사를 모시겠다고 재산을 다 가져가셨거든요. 두 아주버님이 어머님 아버님 돈 받아갔었으니까 두 분이 모시면 되겠네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못된 말을 턱 뱉어낸 거예요. 제사 모신다고 제게 제사병도 한 번도 안 주셨잖아요. 재산 받아가고 거기만 모시고 제가 모시고 왔잖아요. 그때 제가 어떻게 제사를 모시든 간섭하지 않기로 하신 거 잊으셨어요?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은 제사 모신다고, 둘째는 엄마가 가슴 아픈 자식이라서 제사를 주고 싶다고 했을 때 두 말 없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상 차림에 말씀하실 거면 제사를 모시고 가시든지 아니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두 깜짝 놀랐죠. 이후 장남은 제사 때 더 이상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둘째는 제사 비용 15만 원을 부담하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둘째 아주버님이 15만 원 부담하고 제사 때 안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제가 아파트 한 채 값은 날아가지 않았겠죠. 물론 사람들은 다른 환경에서 세파를 견디고 살다 보면 저마다 자기 경험에서 가치관도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한때 끈끈하고 오해가 깊은 형제였다 하더라도 서로 관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한 사람만 한쪽 방향으로 계속 베푸는 것은 안 됩니다. 베풀기만 하는 쪽에서도요, 서운함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형제라도 기본 예의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시어머님은 폐물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어머님은 저에게 그 많은 귀중품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큰며느리가 받는다는 시어머님 폐물을 제가 받았거든요. 장례를 마치고 형제들이 폐물을 누가 받았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어머님이라면 평소 예뻐하던 저에게 주었을 거라 모두 확신하고 말을 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폐물을 모아서 둔 상자를 열었을 때 모두를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귀금속이 있었다고? 경제력이 있는 어머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생일이나 기념일에 두 형제는 반지, 목걸이 등 값나가는 것을 선물해 드렸으니까 자연스럽게 많을 수밖에 없죠. 반지 하나 해주면 그 10배 이상의 돈을 받아갔습니다. 제가 바닥에 쫙 부었습니다. 선물해 주신 거 찾으러 오신 모양인데
선물하신 거 직접 찾아가세요. 뭐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말을 한 거 아닌데 뭐 재수 씨가 그렇게 말하면 저도 뭐 제가 해준 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겹치지 않는 것 보니까 양심껏 찾았는 모양입니다. 나머지만 해도 엄청 많은 기금속이었거든요. 귀한 보물을 받았겠다. 뭐 살아생전 귀여움을 받은 제가 제사를 모시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 이후 20년이 넘는 동안 제사는 제가 아주 잘 모시고 있답니다. 언젠가는 이 제사도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요. 우리가 선물한 것은 없냐고요? 없습니다. 저하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고 엄마한테 잘하자, 그냥 마음 편하게 해드리자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돈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분이니까요.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모시고 가고, 뭐 드시고 싶다 하면 함께 먹으러 가고, 엄마가 춤추고 싶다 그러면 아들이 엄마 모시고 카바레 가서 춤을 춰주고, 하루 한 번 전화하고, 주말이면 저희 집에 모시고 오고, 우리 부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두 아주버님처럼 물질적인 거 많이 해드리지 못했어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들은 부모 재산 유지하고 사는 사람이 잘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그 이후로 아주버님은 어머님 살아생전에 엄마에게 전화했던 것처럼 어려울 때마다 동생에게 전화해서 몇백씩 이렇게 가져갔던 게 우리 아파트 한 채 값은 된다고요. 동생에게 의지하고 사는 아주버님 때문에 정말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큰 차도 큰 집도 유지 관리하기 힘들어서 작은 집으로 갈아타는데 1억이 넘는 차를 왜 사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는 내 수준에 맞는 차를 구입해서 안전하게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동생에게 아쉬운 말을 하면서 차를 바꾸고 싶은 이유가 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호용이겠죠. 원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그 눈을 의식하지 않지만 없는 사람일수록 외부에 보여주는 것에 신경을 쓰기 마련입니다. 동생에게 돈 달라는 형보다 주는 동생이 더 바보고 나쁜 사람입니다. 손 벌릴 때마다 주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저렇게 뻔뻔한 사람으로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무조건 베푼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베푸는 건 정말 좋은 거지만 때로는 그 받는 사람에게는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베품은 상대방을 망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데 그러잖아요. 저 자식은 부모가 잘못 키웠다라고요. 부모든 형제든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부모에게 아픈 손가락이라서 무조건 부모가 해주었고요. 두 번째는 형님이 결혼한 동생에게 용돈을 챙겨주는 그 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오늘의 못난 형을 저는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아빠는 엄마가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며느리 많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도 돈이 있어야 자식에게 대접받을 수 있고 자식 얼굴 한 번 더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부모라도 자식이 힘들 때는 주고 싶고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손을 내밀어도 되지만 행여 내가 죽거든 절대로 형제들에게는 부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길렀는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이 그만큼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많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잘 사는 형제들 돈은 결코 나의 돈이 아닙니다. 어쩌면 친구 돈보다 더 어려운 돈입니다. 친구는 부탁하면 그렇게 빌려줄 수 있지만 형제들은 그 빌려주기를 친구보다 더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탁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남이 잘 살아야 되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형제는 모두 다 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족이란 본래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많은 부탁을 해도 눈치 주지 않고 받아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지만 죽기 전에 1억 원 상당의 차를 바꾸는 비용으로 동생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죠.
동생과 재수 씨가 물주라고 생각하시고 여태까지 사셨다면 지금부터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매몰차고 너무한 것입니까? 요즘 세상은 자식 때문에 부모 노후가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신문이나 방송, 이웃을 보면 형제 때문에 힘든 가정도 정말 많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어려움보다 비양심적인 삶으로 형제에게 고통을 준다면 베푸는 쪽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이제 막 다 끊어쁘고 우리 편안하게 내 가족만 챙기고 잘 살면 됩니다. 무슨 형제 걱정을 하고 삽니까? 내 살기도 힘든 세상에. 안 그렇는겨?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